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에 개혁 정치가 이런 사람들 많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죠?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조광조, 조선중기의 조광조. 우리 뭐 광해군이라는 인물도 상당히 개혁 정치를 추구를 했고, 또 정조가 있죠. 그죠? 정조. 그래서 정조의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대표적인 개혁 정치가로 흥선대원군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은 19세기 세도 정치라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이런 이 정치적인 관행을 극복하고 이제 왕조 국가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뜻에서 아주 강력한 개혁 정치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흥선대원군과 그 개혁 정치, 그리고 그 개혁 정치가 가지는 의미라든가, 또 흥선대원군은 강력한 그 부국 강병 정책을 수행을 하는데, 이런 그 외교 정책에 대한 또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의 등장 배경에는 사실은 그 19세기 세도 정치가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 19세기 세도 정치를 종식시키는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이기 때문이죠. 그럼 19세기 세도 정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순조, 헌종, 철종까지 19세기의 조선 왕실의 불운이라면 연이어 어리거나 조금은 힘이 없는 그런 왕이 즉위를 해요. 순조가 12살에 즉위를 하고 헌종이 8세에 즉위를 하고, 철종은 좀 나이가 돼서 즉위를 하긴 하지만 사실 강화도령이라고 그래서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다가 얼떨결에 왕이 되는, 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은 이런 상황이 계속 연이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1801년 순조가 즉위한 시대부터 시작해서 철종이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는 1863년까지 3대 60여 년간은 우리가 세도 정치 시대라고 그러고, 이때 특히 왕의 외척이 정말 상당히 이제 정치에 크게 관여를 하던 그런 시기.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이 소수 외척 가문에게 집중됨으로써 그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그 삼정의 문란이라 그래가지고 전정, 군정, 황곡의 폐해도 있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죠. 그래서 1811년에는 홍경래난이 일어나고 1862년에는 진주밀란 또는 임술밀란이라고 하는 이런 대규모 농민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조의 죽음을 더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부분들이. 정조 몇 년에 돌아가시죠? 정확하게 1800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도움을 주시죠. 그죠? 만약 정조 대왕께서 한 1815년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게 참 연대 구분할 때 애매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1806년에 돌아가시고, 또 불운하게 그 이후 1801년부터는 소위 말하는 이 세도 정치라는 이런 완전히 이제 그 역사에서 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이런 시기가 도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외척 정치 또는 세도 가문에 의한 정치로 대표되는 이 시대를 종식시킨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이라고 했는데, 철종 다음에 즉위하는 고종이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흥선대원군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즉위를 시킬 수 있었을까? 또 우리가 보면 고종은 고종이 왕이 돼도 고종시대라고 안 해요. 초기에는 뭐라 그러죠? 흥선대원군 시대. 흥선대원군이 1873년에 실각을 하는데 1873년까지는 흥선대원군 시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또 고종시대 또 안 그럽니다. 그죠? 뭐라 그러죠? 이번엔 명성하고 나타납니다. 고종 참 어떻게 보면 좀 안 된 왕입니다. 한때는 아버지한테 시달리다가 조금 힘발휘 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센 부인한테, 그래서 고종이 본격적으로 그래도 나는 조선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게 1897년 대한제. 아예 더 업그레이드 시키죠. 나는 조선의 왕이다가 아니라 나는 조선의 황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한 10년 정도 대한제국 시대를 이끄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이 왜 고종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사실 철종에게는 후사가 없었어요. 그러면 왕실에서 가장 적임자를 왕위에 이제 등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보면 워낙 외척 세도 가문의 권력이 세가지고 철종 주기 때부터 이미 가장 왕실에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좀 어리버리한 사람을 왕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계속
그 외척, 그 수렴청정이라 그래가지고 그 왕대비라든가 대왕대비가 권력의 중심에 나서는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돼요. 그 단서를 이끈 성씨가 순조 때 순조의 왕비였던 순원왕후라는 분이 있어요. 이 순원왕후가 안동김씨 출신입니다. 순원왕후 안동김씨, 헌종의 왕비 한동김씨, 철종의 왕비 철인왕후 안동김씨, 다 안동김씨. 안동김씨 시대. 거기다가 그럼 안동김씨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세도 가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풍양조씨는 사실은 순조의 아들 중에 효명세자라고 있었어요. 이 효명세자의 부인이 신정왕후라는 분인데 이 신정왕후의 성씨가 풍양조씨예요. 그래서 풍양조씨가 잠깐 이렇게 이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철종이 왕위에 올리는 과정에서도 순원왕후가 안동김씨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똑똑하면은 세도 정치를 하기가, 외척 정치를 하기가 힘드니까 정말 기반이 없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철종 같은 왕은 뭐 얼떨결에 농사 짓다가 처음에는 자기 체포하러 오는 줄 알고 너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크게 정치적인 역할을 하지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종, 철종의 후사를 지명할 무렵쯤 되면은요, 그 서슬이 시풀었던 순원왕후로 대표되는 안동김씨 세력이 조금은 위축이 돼요. 특히 순원왕후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권력의 핵심에는 신정왕후가 서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흥선대원군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인물이에요. 다 이제 계산기 두드려 보는 거죠.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왕실에서 누가 철종은 후사가 없다. 누가 대통을 이어야 되는데 요즘 분위기 보니까 좀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왕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흥선대원군에 대한 일화 중에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되게 어리버리한 버전으로 나갑니다. 전혀 뭐 왕실에서 정치적 야심도 없고 그래서 약간은 뭐 심한 경우는 거의 뭐 남봉꾼 분위기를 나는, 그러니까 경계를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아들이면 그 아들도 역시 좀 어리버리하겠지라는 이런 인식을 오히려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강한 칼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저 신정왕후하고 밀착을 합니다. 신정왕후도 쉽게 동의를 할 수 있었던 게 신정왕후도 이제까지 안동김씨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안동김씨 세도 정치를 종식시키자라고 나왔을 때 그렇겠다. 흥선대원군 아들을 지명을 하면 그들의 연결고리, 세력의 계속 세습을 끊을 수 있겠다. 이거 정말 파격적으로 신정왕후에 의해서 고종이 후계자로 지목이 됩니다. 그리고 고종이 이때 나이 역시 12살입니다. 원래는 왕이 나이가 어리면 대부분 왕의 어머니가 권력을 잡습니다. 수렴청정의 형태로. 이 조선 역사상 최초로 아버지 전성시대를 연 인물이 흥선대원군이에요. 대원군. 원래 조선에서도 대원군이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있었지만 대원군이 크게 역사적 역할을 하지는 못했는 데 비해서 흥선대원군은 원래 자신의 기획대로 아들을 왕위에 올렸고, 흥선대원군은 또 아들을 왕위에 올린 목적이 이제 정말 60년 안동김씨 세도정치 청산시키고 조선이란 나라 새롭게 개혁하겠다라는 이런 강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본인이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과서를 보더라도 고종시대 아닙니다. 그죠? 흥선대원군 시대, 흥선대원군과 개혁정책 이렇게 서술하는 것은 그만큼 흥선대원군의 역할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대원군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면서 이 내치와 외교에 있어서 아주 그 개혁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이런 장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혁 정책의 핵심은 결국 안동김씨 세도 정치를 뿌리 뽑는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이때 조선 후기에 와서 안동김씨 세도 정치의 본산이 되었던 기관이 있어요. 바로 비변사입니다. 이 비변사. 비변사를 폐지하고 원래 조선시대의 최고 회의기구 어디입니까? 의정부죠. 의정부의 기능을 부활시키고 삼군부를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 왕실에서 이제 확실하게 군권과 정치에서의 정책 결정권을 장악을 해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이런 그 세도 정치, 안동김씨든 뭐
풍양조씨든 반남박씨든 대부분이 노론 세력들이에요. 노론 세력들. 조선 후기는 기본적으로 노론 세력들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노론 세력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인재를 고르게 등용한다는 명분으로 소론, 남인, 북인까지 또 서북인까지도 많이 이제 관직에 등용을 시켜요. 그만큼 이제 정치에서 노론, 일당, 독재 정치 형태를 파괴시켜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런 노론 일당 전제의 본산이 되었던 곳으로 지목했던 게 바로 이 서원입니다. 서원. 이 대원군하고 이 서원하고는 또 악연이 좀 있어요. 그죠? 그 흥선대원군이 사실 이제 그 왕족이긴 하지만 상당히 이제 초라한 행석으로 이제 전국을 떠돌아다닐 때 바로 이 송시열을 배양한 충청도 이제 청주의 화양동 소원, 지금의 괴산에 있습니다만 화양동 소원이라는 걸 갑니다. 그 당시에 그 소원에서 큰 행사가 베풀어졌는데 흥선대원군이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쫓겨나는 수모를 당해요. 너 여기에 입장권도 없는데 왜 들어왔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쫓겨나면서 일을 갑니다. 이 보면 이 노론 집단, 저 송시열, 그 화양동 소원은 송시열을 배양한 바로 그런 소원이에요. 그래서 특히 체질적으로 흥선대원군은 송시열이 노론의 중심인데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권력을 잡자마자 송시열을 배양한 사당이 있어요. 역시 하양동 소원에 가면 만동묘라고 있습니다. 만동묘. 그 만동묘를 철폐시키고 단계적으로 소원 철폐에 착수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에 그 수백 개 있었던 그 서원들을 대부분 철폐시키고 결국은 1871년에는 국가에서 현판을 내린 소원, 사액소원이라고 해요. 사액소원 47개만 남기고 거의 600여 곳에 이르는 소원을 전부 철폐시킵니다. 엄청난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부 유생들은 막 거듭 이제 대원군에게 항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유생들의 학문적 공간인 서원을 어떻게 철폐할 수 있느냐 하면서 흥선대원군을 동방의 진시황이다. 예전에 진시황이 분서경유했지 않습니까? 그죠? 동방의 진시황이다 라고 하니까 흥선대원군 또 맞받아치는 거 좋아합니다. 맞받아쳐가지고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나름대로 또 명언어록에 남길 만한 그런 발언을 합니다. 서원은 이미 도적대의 소굴이 되었다. 공자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 세게 나가니까 뭐 꼼짝 말하는 거죠. 원래 권력을 확실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 서원 철폐령을 내리고 이런 조치와 더불어 가지고 결국 이 타겟은 노론 세력, 안동김씨 세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동김씨 세력에 있어서는 거의 그 안동김씨의 대표적인 좌장 역할을 하는 인물들 있죠. 김좌근, 김흥근. 이때 근자 돌림들하고 병자 돌림들이 되게 역할을 해요. 뭐 김병씨 이런 사람들을 다, 김병기 이런 사람들을 다 권력의 핵심에서 축출시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안동김씨는 엄청난 위기를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혹시 그 상명대학교 있죠. 지금 세검정 가는 상명대학 이렇게 가다 보면 되게 비싼 한정식 집이 있어요. 석파랑이라고 보신 분들 계세요? 거기 저도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석파랑이라는 그 건물에 가면 꼭 별채 건물이 원래 석파정이라 해서 흥선대원군의 별장에서 가져온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이제 그 고풍스러운 그런 건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석파정을 흥선대원군이 김은근이라는 안동 김씨의 좌장에게 뺏은 사연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흥선대원군이 이제 권력을 이제 잡았었는데 그곳을 너무 좋아했어요. 인왕산 바로 밑에 있는 별장이에요. 지금 또 가보시면 아주 그 서울의 전형적인 별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을 좀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저 김은근이 워낙 좋고 이러니까. 그러면 사정을 해서 하루만 빌려달라고 해서 하루 빌린 날 고종을 그곳에 와서 머물게 해버려요. 그러면서 왕이 머물었던 장소는 이게 신하의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의 것이다 라고 이제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자신의 그 별장으로 만든 거죠. 흥선대원군의 호가 석파입니다. 그래서 석파정이라는 별장. 그 다음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했던 조치 중에 이 백성들, 결국 흥선대원군의 개혁의 방향은 이런 세도 정치기에 그 정말 아주 착취를 당하고 이런 백성들을 좀 잘 살게 해주자는 겁니다. 그 당시에 특히 세금에 대한 이 폐단을 그 토지세에 대한 폐단, 전정, 그 다음에 군력에 대한 폐단, 군정, 그 다음에 황고,
이런 폐단이 되게 심했어요. 그 중에서 특히 황곡의 폐단이 심합니다. 뭐 답답하니까 빌려 썼다가 이 갚지 못해가지고 아주 뭐 빚을 엄청나게 2배, 3배 지는. 그래서 이거 대신에 대원군이 국가에서 저리로 곡식을 빌려주는 이 사창제도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사창. 이 전국에 사창을 보급해가지고 가난한 농민들이 싸게 곡식을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창은요, 흥선대원군 때는 1872년에 전국의 지도를 다 그리게 해요. 전국 각 지역의 지도를 그리게 해가지고 서울로 올려 보내게 해서 그거를 이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1872년 9년 지도라고 하는데 그 지도에 보면 이 사창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잘 반영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경제제도에서 흥선대원군이 정말 획기적으로 실시한 제도가 바로 호포제입니다. 호포제. 호포. 이거 뭐죠? 군역부담, 군포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보면 17, 18세기쯤 가면 군역에 대한 그 부담이 되게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획기적으로 바꾼 인물이 영조죠. 그죠? 영조가 왕이 오른 다음에 균역법을 실시해서 1년에 2필을 내던 군포를 1필로 줄이는, 그 당시로 치면 세금 반으로 팍 줄이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그러듯이 그 당시에 반값 군역 부담 이렇게 됐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나 양반은 군역의 부담을 진다 안 진다? 지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이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군역 부담 안 지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 군대 되게 민감합니다. 그죠? 어느 대통령 후보는 아들 군대 안 보냈다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그런 비운까지도 맛봤어요. 그 정도로 우리 지금도 되게 셉니다. 그거를 공평하게 하자라는 지금 논의도 있는데 그 당시에도 양반만은 손을 대지 못했어요. 영조 때.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 때 호포제라 그래가 호별로 군포를 낸다. 양반은 다 집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양반에게도 군역을 부담하게 하는 그 당시로 좀 아주 획기적인 개혁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흥선대원군은요, 기본적인 방향은 자신이 이런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는 이 세도 정치는 뭔가 문제가 많고 이건 좀 역사에서 계승해야 할 시대라고 생각 안 하고 본인의 어떤 그 모범 사례를 영조, 정조 시대에 맞추고 있었어요. 영조 시대에 했던 개혁 정책, 정조 시대에 했던 개혁 정책을 직접적으로 본인이 계승한다라는 이런 사명감에서 정치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바로 이런 그 대원군의 개혁 정치의 뭐 꽃이라든가 또는 뭐 이것이 그 공과 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바로 이 경복궁 중건 사업. 그래서 보니까 흥선대원군은 영조, 정조 시대의 그 왕권이 강하고 왕실의 권위가 아주 그 셌던 이런 시대로 되돌아갈 생각을 딱 판단을 해서 보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거의 200여 년 이상 경복궁이 방치해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하게 돼요. 그럼 조선시대 그렇죠. 그죠? 임진왜란 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다 불타가지고 다 쓸 수 없었는데 이 선조 때 서울에 다시 돌아온 이후에 경복궁은 손대지 않고 오히려 창덕궁이나 창경궁을 수리를 해가지고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 왕들도 뭐 그러려니 보다 해서 경복궁은 조선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흥선대원군은 역시 왕실의 역시 후손이죠. 저거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복궁 중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합니다. 착수를 해서 결국 이런 대토목 공사를 벌이려면 뭐가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 고액 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당백전. 그대로 그냥 발행하면 이게 돈이 생기지 않으니까 당백전이라 해가지고 일당 100입니다. 그죠? 1전이 100전이 되는 게 고액 화폐를 발행해가지고 빨리 이런 그 자금을 모으려는 그런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는 뭘 쓰죠? 원납전이라 해가지고 기부금 받습니다. 이 기부.
우리도 지금 뭐 건물 빌딩 같은 거 씌울 때 제일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 이 기부금 받는 겁니다. 대학교 같은 데도 그렇죠. 그죠? 대학교도 제일 할 때 기부금 뭐 10억 이상 동문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해주고 이러니까 사람들 그런 것으로 뭐 학교 건물들은 쫙쫙 많이 세워집니다. 그죠? 그런 걸 좀 더 이제 인적 인프라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런 건물 같은 거 짓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 원납준, 기부금 징수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강제 기부금 다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자어로는 원할 원자를 써요.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다라는 뜻인데 이게 일반 백성들은 원망할 원자를 써요. 원망할 원자. 이게 정말 우리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안 내면 찍힐 것 같고 뭔가 불안하고 이러니까 그때도 다 내는 거예요. 이거 특히 조금 세도 뭐 가문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 행세하려면 내긴 내는데 이거 참 부담된다. 그래서 원망할 원자를 써서 그래서 이런 무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 사업을 추진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 결실을 이룹니다. 그래서 1868년 고종 5년에는 고종이 이제 창덕궁에서 직접 경복궁으로 와서 집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보면은요, 이 흥선대원군대 중건한 경복궁의 규모가 약 7천여 칸입니다. 처음 경복궁이 만들어졌을 때가 정도전이 주도를 해서 태조 때 만들어졌을 때 390여 칸 정도고, 물론 그 이후에 계속 증축은 했습니다만은 흥선대원군 때는 그야말로 이 중건 그 모습을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아주 확장된 형태로 그렇게 중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주 정각들이 화려하고 그 건물들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지금 경복궁 중건 사업 계속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경복궁 가보시면은 뭐 항상 보면 이 천막 쳐놓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흥내문 공사, 그 작년 8월 15일 날 광화문 쪽 중건공사 다시 완성을 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또 곳곳에 건물들이 최근에 건천구 영역을 복원했다라든가 태원전 영역을 복원했다라든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복원된 상태는 거의 뭐 한 5분의 1도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로 경복궁 경력이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우리 시대에 경복궁의 모습을 접할 수 있는 것은 흥선대원군의 공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때 중건 안 하고 그대로 폐허 상태로 있었고 지금에 와서 중건하려면 이건 매우 깝깝하죠.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목재부터 해서 부재라든가 그 공간 배치라든가 이런 거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한번 사고 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 당시에 백성들은 물론 싫어했어요. 이 토목공사 이거 해가지고 정말 뭐 부역하러 끌려와가지고 그 공사 현장에도 참여하고 돈을 내야 되고 참 힘들죠. 근데 이게 참 이게 역사라는 게 좀 아이러니컬해요. 중국 같은 경우 진시황이 그런 경우예요. 진시황이 만리장성 쌓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백성들이 정말 희생당하고 그런 쓸데없는 공사 왜 하냐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국의 관광 수입의 대표적인 그 효자 노릇을 게 만리장성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참 이 딜레마입니다. 백성들을 이걸 괴롭혀가지고 후손들을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그 어떤 그 질문을 던졌을 때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딱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그랬을 때 경복궁을 가장 이제 전궁이 되고 저도 가끔 경복궁 갑니다만 요즘은 정말 외국인 또 정말 많이 와요.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웅장한 궁궐 또 이 바로 북악산을 앞두고 이런 궁궐 없습니다. 다른 정말 외국인들은 원더풀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흥선대원군 좀 잘하셨다, 사고 좀 잘 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 중건 사업을 통해서 왕실의 위상과 권위를 강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했다. 국방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그 많은 이 관심이 가는데요. 대부분 흥선대원군의 국방 정책하면 기존에 뭐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쇄국 정책. 쇄국 정책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뭔가 부정적이 있어요. 문을 확 걸어 잠그고 뭐 오지 마 이렇게 가고 서양 세력과 이렇게 통교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결국 자발적인 근대화의 길이 봉쇄되면서 조선은 식민지 국가로 전락했다. 그리고 그 주축이 된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다. 자꾸 이제 그런 입장이 강한데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흥선대원군도 저쪽이 자꾸 침략해가지고 우리를 뭐 이렇게 찝쩍찝쩍 거리는데 그 뭐 그래 들어라 환영한다 이러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떤 또 정서라는 거는 위정척사론 같은 게 상당히 강해요. 아직까지도 이 서양 세력은 이 조금은 그 부담스럽고 특히 서양 세력에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천주교 전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가장 조선 정서하고 맞지 않는 게 뭐죠? 제사 문제죠. 제사 안 지낸다 그러는데 지금도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 중에서 제사 안 지낸다고 하면 지금 또 화내실 분 많을 텐데 그 당시에 그런 천주교 오케이 그러고 환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흥선대원군도 당연히 그런 정서를 대변하는 인물이고 그 당시에 이제 1840년대 무렵에는 이항선이라 그래가지고 모양이 다른 배다라고 해서 이항선이 서해 앞바다에 계속 출몰을 하고 있으면서 대외적인 위기의식을 고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국에는 가서 그 난징조약을 맺고 중국 아편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중국까지는 완전히 차지를 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동방, 우리 조선 쪽으로도 서서히 그 물결이 흘러들어오고 있었던 시대에 1866년 흥선대원군 집권 시대였던 1866년에 프랑스인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천주교 교리를 전파하다가 이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병인 박해라 그럽니다. 1866년이 병인년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조선에 대해서 뭔가 구실을 찾고 있었던 프랑스 쪽에서 이 병인 박해를 빌미로 해서 우리 자국민들을 보호한다는 걸 명분으로 해서 조선에 쳐들어오는 것이 병인양요입니다. 그래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전부 다 이게 주로 강화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왜 강화도에서 일어나냐 하면 강화도가 바닷길로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강화도로 이렇게 쳐들어온 프랑스 함대하고 조선군이 교전이 벌어진 사건이 1866년 병인양요고 이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일시적으로 강화도 행궁 일대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강화도에는 정조 때 세운 외교장각이 있었습니다. 정조가 창덕궁 내에 주장각을 짓고 더 왕실에서 중요한 전적들을 외교장각으로 보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강화도가 가장 국방상으로 안전한 지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주로 외적이라든가 저 후금, 청나라는 강화도는 오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참 서양 세력이 저렇게 강화도 올지는 우리 그 똑똑하신 정조도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랬으면 거기에 외교장각을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점령했을 때 바로 이제 이 강화도에서 여러 가지 뭐 조사 같은 것도 이루어졌죠. 그리고 조선 군대하고 교전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정족산성 전투에서 양은수라는 장군, 그리고 문수산성 전투에서는 한성근이라는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크게 승리를 거두면서 프랑스 함대가 퇴각을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도저히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장기간 머물 수 없다. 얘가 퇴각을 하면서 프랑스 함대가 그 당시에 이런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지역을 침공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주요한 문화재를 꼭 가지고 가는 이런 나쁜 습성이 있었어요. 나쁜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집트에 가서도 오벨리스크 뭐 떼가고 저 베트남이라든가 저 캄보디아 같은 데 가고도 뭐 이런 불상 같은 거 지금 루브르 박물관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신 분들 보면 전부 그런 거 떼가지고 쌓아놓은 게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조선에서도 이 외교장각, 조선에는 그런 불상 이런 거는 거의 없었는데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의계라는 책을 보면요. 정말 표지라든가 이런 것이 화려해요. 그리고 그림이 있습니다. 왕실의 결혼식, 장례식, 뭐 잔치 이게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면 뭔가 뭐 사랑받겠다. 그래서 나폴레옹 3세한테 바치기 위해서 로즈 제독이 그 전쟁의 와중에 340여 책의 의계류, 지도, 족자 이런 것들을 가져간 겁니다. 그 당시에 외교장각에 6천여 책이 있었다고 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불태운 거죠. 방화를 해가지고 전부 화염에 잿더미로 사라지고 그나마 이제 정말 남은 340여 책이 파리 국립도서관에 가서 최근까지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던 것을 바로 145년 만에 바로 지금 현 시점이죠. 그죠? 우리 이번에 뉴스에도 크게 났죠. 그죠? 4차에 걸쳐서 297책, 의견은 297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반환을 받는 그런 성과가
바로 올해 이루어졌죠. 그래서 1866년 병인양에 의해 145년 만에 의궤가 귀환되는 우리 본국으로 돌아오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우리한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5년마다 대여 갱신입니다. 참 용어가 그렇죠. 이게 뭐 전셋집도 아니고 무슨 이 의궤가 그런 방식인 아쉬움은 있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 사실 제가 외교장관 의궤 조사 때문에 프랑스에 5번을 갔어요. 저 한국사 전공하면서 프랑스 갈 줄 몰랐습니다, 진짜. 근데 어쨌든 의궤 조사 때문에 제가 5번을 다녀오는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저도 그 최근에 의견을 많이 밝힐 기회가 있었는데 우선 돌아오는 거 이걸 가장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잃어버린 문화재가 우리 시대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고 대여갱신 이거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단 우리한테 돌아오면 쟤들이 뭐 또 전쟁에가 뺏어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겨받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외교장관 의궤를 이제 이 당시에 그 약탈에 갔던 순간 그 프랑스 해군 그 장교 중에 주베르라는 사람의 회고록에 보면 여기에 와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주 산골 마을에도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지역 보면 시골이고 아주 뭐 정말 미개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책이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조선의 어떤 문화의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866년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로 이어지는 이 사건으로 프랑스 군대를 일단은 역시 승리한 전쟁에 물리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그 서양 세력의 침략이 본격적인 침략이 이루어집니다. 1871년 이 해가 신미년이어서 신미양요라고 하는데 원래 사건의 발달은 1866년에 있었던 미국 상선 제너럴 쇼모노라는 배가 평양의 대동강 유역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가 역시 이 서양 세력에 대해서 좀 적개심을 갖고 있는 분노한 주민들에 의해서 그 배가 불살라지는 그런 그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바로 이 1871년쯤에 괜히 그 전에 그런 일 있지 않았냐 하면서 그걸 빌미로 미국 함대가 강화도 역시 강화도를 침공해온 사건이에요. 이때 이 신미양요 때는 강화도에서 특히 광성보라는 곳에서 큰 전투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 광성보 전투에서 조선군을 이끌던 장군이 어제연이라는 인물이에요. 어제연 장군이 이끄는 조선 군대가 역시 교전 끝에 사실 이때 조선군의 희생도 되게 컸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자료 사진 같은 거 찍어놓고 그런 사진 같은 것도 남아있어요. 조선군의 피해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는데 결국은 그래도 미국 함대도 물러갔습니다. 물러가면서 이때 이 미국 함대에서 숫자 깃발 있죠. 조선군의 이 장수를 상징하는 이 깃발을 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그죠? 이 깃발이 2007년에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숫자기의 귀환해가지고 그 당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시회도 하고 그 의미를 널리 홍보하는 그런 전시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이 역사는 그냥 과거에 단절된 역사가 아니에요, 그죠? 의궤가 돌아오는 것들 봐도 그렇고 지금 숫자기가 돌아오는 거 이런 거 보면 그 시대 신미양요의 기억들이 다시 우리 시대에 펼쳐지고 있고 병인양요의 기억들이 다시 펼쳐지고 있다는 이런 사실은 매우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866년에 병인양요와 1871년에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대원군은 오히려 자신감이 일어났어요. 저 서양 세력 별거 아니다. 결국 와갖고는 다 쫓겨나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전쟁을 해보니까 저들 정말 나쁜 놈들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양이 서양 오랑캐를 씁니다. 서양의 오랑캐가 양이가 침범하는데 서양 오랑캐가 침범을 하는데 전쟁을 하지 않은 즉 화해하는 것이니 전쟁하지 않으면 이거는 평화적인 외교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니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주화는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는 이런 강경한 방침을 천명을 합니다. 양이 침범인데 비전적 화인이 주화는 매국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것을 새긴 비석을 뭐라 그럽니까? 척화비 또는 척양비라고 합니다. 서양 세력을
배척하는 비서계가 척화비 또는 척양비를 전국에 세우게 합니다. 나의 신념은 이렇다 이거죠. 함부로 저 서양 세력하고 우리가 절대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저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저항을 하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원군 때 만들어진 군현 지도 같은 거, 이런 거를 보면 이걸 척화비가 그 지역에 그려져 있어요. 그 지도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한금 대원군의 이런 척화 정책에 대한 방침이 철저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제 내치에 있어서는 안동김 씨 세도 정치를 극복하고 이 개혁 정치를 추구하는 그 방향은 결국 백성들의 삶의 문제 해결 이런 데 초점이 모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교적으로는 강력한 서양 세력과의 항전을 통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호락호락 서양 세력에게 먹히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게 근대화에 뒤지지 않았느냐. 우리도 빨리 일본처럼 개항을 해서 근대화의 길로 가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죠. 물론 한계도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어떤 국제적 관계를 갖추면서, 안목을 갖추면서 흥선대원군이 그런 시대에 대응을 했던 그런 인물이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흥선대원군의 특히 외교 정책에 대해서 너무 세국 정책이고 이 시대를 못 따라간 그런 그 구태의 인물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보다는 바로 이 시대에 이런 인물도 역시 필요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한번 이런 세도 정치의 모순을 정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조선 사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잘못을 극복해 나가고 전통과 근대를 접목하는 이런 시대에 돌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거나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국사 카페에서 온 문동균이라고 합니다. 저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에 그 병인 양요하고 신비 양요가 일어났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강의에서 잠깐 피력했지만 우리가 이게 너무 저쪽에서 강한 적이 오는데 우리가 그러면 저항을 해야지. 그러면 빨리 그럼 너희들이 좀 선진 문물을 갖고 왔으니까 우리가 통교를 해야 되겠다. 그 시대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한 국방력 같은 거, 이런 거, 국방을 강화해가지고 저들을 좀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는 이런 연구 성과도 많이 나와요. 이 대원군 때 상당히 이 부국 강병 정책을 추구해서 무기 개발이라든가 그런 전략 전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갔다. 그리고 그 1872년에 만든 그 지도들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제 국방에 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섬이라든가 진 이런 데 대한 관심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다 고려한다면 흥선대원군의 어떤 강력한 부국 강병책의 관점에서 이걸 봐야지 흥선대원군이 이 세국정책이라는 용어 자체에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너무 개입됐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은 조금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제가 궁금한 점은 강의 중에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조선시대 역사 속에서 대원군이 몇 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활약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보면 대원군은 왕의 아버지죠, 그죠? 왕의 아버지니까 보통은 왕의 아버지 왕이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왕이 반계에서 왕이 되거나 그러니까 선조 같은 왕 같은 경우는 이 후궁 소세 그 뿌리를 거슬러 가면 후궁 출신이 왕이 되는 건데요. 그 당시에 선조의 아버지는 명종이 아니죠. 이 선조의 살아있는 아버지, 원래 이미 그때 선조 때는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생부는 덕흥대원군이란 분이셨고, 인조 같은 경우도 반정에 의해서 왕이 됐죠. 그죠? 반정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인조의 아버지도 정원대원군이라고 해서 역시 대원군이고, 우리 또 철종이라는 왕, 강화도령이라고 하는데, 철종 역시 헌종의 아들이 아니었고, 왕실에서 이 철종이 후사 없이 왕이 된 케이스인데, 그 아버지 역시 전계대원군이라 그래가지고 그 선대가 강화도에 귀양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 아들들이 다 왕이 되었을 때 이미 사망하고 안 계셨기 때문에 전혀 역사적으로 큰 역할은 하지 못했고 오히려 인조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버지 정원대원군을 왕으로 추승시켜주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분이 나중에 원종이 되는데 그 인조 때는 원종 추승 논의가 상당히 이제 그 활발히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질문.
네,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가 나중에는 정치적 라이벌 관계가 되었지만 처음에 명성황후를 며느리로 삼도록 네, 그렇게 선택한 건 흥선대원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어떤 이유로 명성황후를 며느리로 맞아들였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보면은 흥선대원군의 가장 그 대립되는 인물이 며느리 명성황후를 이야기하는데 진짜 근데 처음에 명성황후가 혼례를 할 때 그 고종의 왕비 후보로 그것을 간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에요. 사실 흥선대원군 부인이 민씨인데 먼 친척벌됩니다. 먼 친척벌되고 거기다가 또 명성황후 집안이 조금은 몰락해가지고 세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먼 친척이 되면서도 별로 제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판단에서 고종하고 혼인을 시킨 거죠. 그래서 혼례식 장소도 운영궁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사저죠.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혼례식까지 올리게 해요. 그러면서 너는 나의 앞으로 계속 지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정말 호랑이 새끼 키운 거죠. 그죠? 만만치 않은 며느리 만나서 흥선대원군 상당히 이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두 사람 사이에서는 있었습니다. 예, 이제까지 그 흥선대원군이 19세기 세도 정치의 장벽을 뚫고 왕실의 위상과 권위를 회복하고 좀 뭔가 이 백성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려고 했던 여러 가지 조처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개혁 정치가들은 또 쉽게 순탄하지는 않아요. 흥선대원군도 결국 10년 만에 하야성명을 발표합니다. 결국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이라든가 또 흥선대원군은 유림들의 자신의 초기에 지지 기반이 되었던 유림들에 대해서도 지지를 받지 못해요. 유림들도 소원 철폐하고 이러니까 흥선대원군하고는 어느 정도 사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도끼를 들고 온 상소해가지고 그 최익현의 강력한 그 상소문에 의해서 하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 개혁 정치가의 길은 참 힘들다, 외롭고 고단한 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이 존재함으로써 또 역사는 좀 더 발전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이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대를 난관을 거쳐갔던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조명을 해보고 또 그 인물이 남긴 여러 지금 좌치들, 지금 흥선대원군 뭐 경복궁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고 석파정이라는 그 별장에도 남아있고 그런 또 운영궁에 가보셔도 그걸 체험할 수 있죠. 이런 역사적 현장들도 한번 답사하시면서 그런 인물과 직접 이렇게 맞대어 보는 것, 이것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